우리 이제 진도를 따라 봅시다. 별에는 밤. 주석 볼게. 시원이 설명하는데 영민이 안 온 거고 승엽이랑 동엽이 왔지 지금? 자, 봅시다. 별 해는 밤이고요.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지.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윤동주의 작품에서는 늘 같은 포인트에서 잡히는 건데 윤동주 작품의 가장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생각해본 적 있어? 윤동주는 보통 문학 작품을 통해 뭘 얘기하려고 하죠? 맞아, 자아성찰. 윤동주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자아성찰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우리 일상 용어랑은 다르게 우리 수능 및 교과 과정 내에서만 독특하게 쓰이는 건데 그 반성이라는 키워드 있잖아. 반성. 보통 우리는 언제 반성을 하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반성을 하지. 우리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돌아보는 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반성이라고 해야 돼? 안 하지. 근데 우리 교과 교육과정 내 문학에서만 독특하게도 자아 성찰만 하더라도 반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간혹 있어. 옛날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자아 성찰이라는 단어랑 반성이라는 단어는 문학 안에서 특히 윤동주의 시의 범주 안에서는 동일한 어휘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동주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독립활동을 하지 못,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라는 개념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성찰, 반성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을 봐줘야 합니다. 이 작품 속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의 시지. 그래서 1941년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고요. 윤동주가 1941년이면 일제강점기 막판으로 가고 있을 때 쓴 시고 타향살이라던가 본인의 부끄러운 삶, 무기력한 삶, 그리고 다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 감정선의 변화들은 우리가 시를 보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고요.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하면 뭐라면 이제 광명중학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 전문 연세대 출신이고요. 윤동주는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시를 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가 돼서 복역을 하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198페이지 보면은 1917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데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시들이 있고요. 윤동주의 시집은 또 유고시집입니다. 작가가 죽은 후에 시집으로 나오게 돼서 우리가 유고시집의 형태로 별에는 밤이라는 여러 가지 작품들, 서시라던가 이런 화자들, 이런 윤동주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시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볼 때 또 문학적으로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면 사실 화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어떤 시든 사실 화자가 되게 중요하지. 이 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화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자의 키워드를 좀 적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중요시하게 봅시다. 별, 해는 밤이래. 그러니까 일단 뭔가 별 혹은 밤 이런 키워드들이 핵심 어휘가 돼서 시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1년부터 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얘들아, 가을이라는 계절은 어떤 정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보통 가을은 어때? 쓸쓸한 느낌이 좀 많지. 기본적으로 가을은 쓸쓸함을 깔아두고 가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그 계절별로 느껴지는 감정이 좀 있지. 우리 문학에는 이 가을은 쓸쓸함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고 헛헛하고 쓸쓸한 계절을 제공함으로써 뭔가 시의 전반적인 배경이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나는 시적 화자가
전면에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하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고 있는 화자를 이어내서 제공하고 있어. 지금 이 별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은 시제로 보면 언제야? 아직 현재 시제, 그지? 현재 시제에 내가 가을이라는 시간적 상황에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보통 별은 이미지가 어때? 어두운 하늘에 반짝 있는 친구들이지. 보통 긍정적 어휘로 많이 쓰이고요. 여기선 더더욱이 긍정적인 어휘를 씁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아름다움, 순수함이기도 한데 사실 이상이라는 거 표현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이 별이 여기는 추구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에서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순수함이기 때문에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순수와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 이상이라는 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걸 우리 이상이라고 부르잖아. 순수함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다라는 것도 이 순수한 마음으로 보려고 했다라는 거지.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아침이 오면 별이 안 보이지. 물리적으로 실제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이라는 거는 문학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인 제약,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일단 아침이 오는 까닭에 별을 다 못 셌어.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내일 밤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어제 세던 별을 이어서 셀 수 있지. 밤이 올 거기 때문에 다 못 셌다라는 거야. 이어서 셀 거니까.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별을 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3년의 화자는 현실 속의 제약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지. 아직 청춘이 다 하지 않았고 내일 밤이 또 올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화자가 사연에서부터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 별 하나마다 무언가 내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나열해주고 있어. 우리 이거 열거라고도 하지. 열거하고 반복합니다. 별 하나의 별 하나의 백미하지? 자, 별하는 거 먹어볼래? 이어서 봅시다. 그럼 이 화자에게 앞에 1년부터 4년까지 별의 의미는 뭐였어? 1년부터 3년까지 별의 의미는 뭐였지? 순수함, 이상, 아름다움이었단 말이야. 이런 아름답고 순수했던 것들, 즉 이상향에다가 사연에서는 뭐 하고 있어? 이상향인 별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갖다 붙이고 있네. 이 별을 통해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그리움의 감정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리움의 감정을 연결시킨 거야. 해소보다 연결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 매치시킴으로써 별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화자는 별을 보면서 이상향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는 거야.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그리고 어머니. 근데 얘들아, 어머니는 어떻게 돼 있어? 어머니만 유일하게
두 번 반복한다. 그지? 물론 어머니라는 어휘 자체가 주는 영향력도 있겠지만 두 번 반복함으로써 앞서 부셨던 추억, 사랑, 쓸쓸함들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려는 시인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에 어머님 합니다. 이제부터 이거를 구화체 혹은 담화체라고 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되게 잘 쓰는 방향입니다. 시를 통해서 마치 편지 쓰듯 이야기하고 있어. 위에까지는 엄청 시 같았지, 기존에 우리가 보던. 그래서 뭔가 연구분도 있고 행구분도 있어. 근데 지금부터 어때? 연과 행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산문시 형태로 가는 거야.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화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야. 첫 번째,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이거 뭐야 얘들아? 다 추억이야, 추억.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별 하나에 추억을 먼저 건 겁니다. 과거 얘기해.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이게 중국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거든. 왜냐면은 애초에 윤동주 시인이 현재 위치로는 중국에서 태어납니다. 북간구 지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폐, 경, 옥 중국 이름스러운 친구들이 많았던 거지. 소학교 시절에 이제 중국 북간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되게 추억 얘기하는 거야. 어린 친구들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이것도 과거지.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노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까 전에 사연이랑 호흡을 다르게 해오면서 그리운 것들을 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사연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어때? 추상적이야, 객관적이야? 추상적이지. 추억, 사랑, 동경 이런 감정들을 이야기했어. 사연에서는 시와 같이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추상적인 것들을 열거한 반면에 오연으로 넘어오면서 산문시와 같은 담화체 형식으로 바꾸면서 얘가 그리워하는 대상의 성격마저 바꾸고 있어. 구체화하고 있지. 이름들,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구체적인 대상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 나오지만 프랑시스 잠, 자연에 대한 뭔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이고요. 릴케, 이제 종교적인 시인데 이제 인간을 성찰하는 시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누구랑 굉장히 비슷합니까? 한국에? 윤동주랑 비슷하지. 윤동주도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 색시가 드러나는 시를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수능특강을 보게 될 거예요. 윤동주 굉장히 다양한 시에서 십자가를 언급하는 시들이 꽤 많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이었고요. 크리스찬이고 이 자아성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성찰, 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릴케, 한국의 릴케죠. 한국의 릴케라고 불리는 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향을 받았던 시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그리움의 대상들, 내가 진짜 지금 이 별을 보면서 떠오르는 과거에 그리웠던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까지는 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나였다면 4연부터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시상 전개에 따라 시간이 조금 바뀌고요. 그거에 따른 정서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지금 우리 이네들은 사연에서 설명했던 구체화한 그리워하는 것들이지. 그것들이 어디 있어? 멀리 있어. 별이 아슬이 멀듯 이들과 함께했던 추억도 멀리 있다라는 거야. 그리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리운 존재랑 거리가 멀면 정서가 어때? 그리움이 심화되겠지. 자, 생각해보세요. 매일 보는데 그리운 게 물론 그리울 수 있지. 잠깐 못 보는 거지. 근데 매일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 쉽게 볼 수 있어.
그럼 그게 그리움의 정서가 느껴질까? 우리한테? 시를 읽는 우리에게? 안 느껴지지. 그래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어휘를 사용한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워하는 것들이 멀리 있대. 근데 뭐처럼? 별이 먼 것처럼. 이제부터 유견부터 시작했을 때는 별은 이제 단순 이상향을 넘어서 내가 그리워하던 것들이 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별이 멀듯이라는 말이 이제 납득이 되는 거지 우리가. 멀리 북강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무엇이 그리워? 지금 나는 무엇이 그린지 몰라. 무엇인지 그리워. 근데 지금 뭘 그리워하겠어 얘가? 별을 보고 그리움을 보잖아. 아까 말했던 이상적 가치. 추억, 사랑, 동경, 아름다움, 순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운 거야. 이런 것들을 지금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든. 왜냐면은 이 시가 써졌을 때 자기 배경을 보면은 이게 북간도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처럼 쓰는 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가려고 할 때 쓴 시거든. 근데 이 고향을 못 갔죠. 고향을 못 가고 죽었는데 뭐 굳이 이제 이 시가 써있던 배경을 얘기를 좀 해주자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제로 시집을 내려고 윤동주가 만들어놨었어. 서시가를 잘 앞에 두고 그리고 이걸 딱 보여주고 뭔가 끝이 좀 허하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 이 시를 원고를 받은 정병옥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대. 그래서 허해서 조금 이제 별에는 밤을 수정하고 넣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거든.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리움의 감정이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멀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라고 기억해두면 좋겠지.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별빛이지 내 이름 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과거에 생각하다가 현재로 돌아왔어. 내 이름을 쓰는 행위는 뭘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덮었대. 근데 우리가 보통 뭐를 덮으려고 할 때는 이게 좋아서 덮는 거야? 사람은? 아니지. 숨기는 거잖아. 지금 적은 이름 적은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치면 선생님 이름 이렇게 적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 거야? 나 스스로가 굉장히 나를 좋지 못하게 보고 있을 때 하는 행위지. 윤동주도 지금 그런 상황에 오인 겁니다. 자기 인식을 하다고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보니 즉 자아 성찰을 하니 덮어버리고 싶어졌다라는 거야. 굉장히 자신을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다는 거야. 근데 누가 운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우는 게 아니라 밖에 밤에 벌레가 울어. 얘들아, 벌레가 슬퍼서 우는 동물이야. 아니, 우린 모르지. 뭐 슬퍼서 울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벌레가 우는 이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지. 근데 지금 내가 울고 싶은데 벌레가 운다고 말해? 우리 이거 뭐라고 표현해? 감정이, 그지? 벌레는 그냥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슬프니까 얘가 진짜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벌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슬퍼하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울고 싶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지금 언제야 지금 얘들아? 지금 아까 맨 앞에 열에서 계절 뭐였지? 가을이었어. 가을이 지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얘들아 문학에서 봄은 보통 어떤 이미지? 희망. 보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 그 봄과 아침 이런 계절 이제 시간들이 잘 일치가 되죠. 봄이 왔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하는 봄이 오면 나의 별, 자기의 별은 봄이 오면은 즉 여기서 나의 별은 뭐겠어?
자기가 꿈꾸는 세계. 별은 계속해서 이상향이야 얘들아. 이상향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리웠다고 한 거지, 이상향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이상향에도 봄이 오면 실제로 내가 이 봄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라는 거야.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무덤은 어떤 공간이지? 사망한 사람의 공간이야. 죽음을 뜻하는 곳에 파란 잔디가 난대. 봄에 가장 자주 쓰는 색깔 표현이 푸른이지. 푸른. 여기서 푸른은 뭐 초록색, 파란색 다 포함되는 거야. 요 푸른 한자로 치면 청자죠. 청. 요걸 많이 씁니다. 푸른 잔디가 났다라는 거는 죽은 것에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야. 뭔가? 얘들아, 죽은 것에 희망이 생겼어. 그럼 죽음이 뒤집힌 거잖아. 우리 그거 뭐라고 불러? 부활, 재생, 소생의 이미지를 말한 거야. 봄이 오면 소생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야.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왜? 아까 이거 했잖아. 이거 하고 이렇게 막 덮었다 그랬잖아. 그걸 뭐지? 이게 언덕이 된 거야. 이 언덕 위에도 이렇게 한 거. 요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자, 이렇게 막 한 언덕 위에도 푸른 풀들이 막 자랄 거예요. 이것도 소생의 이미지지. 나에게도 그리움이 닫혀지고 소생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 시는 물론 자기 반성과 부끄러움이 있어. 이 자기 반성과 부끄러움에서 끝나? 아니지. 다가올 미래에 자신에게 새로운 미래가 올 거라는 희망, 의지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며 자신을 반성하는 거야.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이래. 얘들아 생각해봐. 이 언덕이랑 지금 일치되는 어휘가 뭐야? 이 시에서 앞면이랑 같이 붙여봐.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 묻힌 언덕에도 풀이 난대. 무덤이지, 무덤. 그럼 이거 자기 이름이 묻힌 언덕은 무덤이란 거잖아. 자기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지금? 죽은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지금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소생할 나를 기대하는 거지. 이거 이게 뭐 지식 플러스에 나오는 건데, 속죄양 모티프라고 해서 여기 뭐 교회나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죄를 다 덮었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 모티프를 쓴 겁니다. 자기가 죽어 자신이 희생해서 인류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즉 여기서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뭔가 펼쳐질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움, 반성, 의지로 이어지는 화자의 감정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작품의 화자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는지 말해보자. 이발 뭘 떠올렸죠? 추억, 사랑, 고독, 동경, 시, 어머니, 친구, 시인, 이런 것들을 막 떠올렸어. 머릿속에 떠오른 이것들은 다 어떤 대상이라고?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화자가, 여기 정도는 핵심입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사연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 사연이라고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지? 구체화된 것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는 밤에서 별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별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거든, 그지? 되게 중요한 거,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근데 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떠올리지?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지. 아름다운 것. 화자 입장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려. 그리고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 즉, 과거 회생의 매개체로서 정확히 본인이 꿈꿨던, 본인이 행복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별입니다. 실제로 닿을 수 없어, 지금은. 그래서 되잖아. 그걸 되게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8년, 9년, 10년에서 별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 그치? 희망이 왔으면 뭔가 별을 잡는다라는 듯한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별이 가까워졌다. 근데 그런 말 있어? 없어. 그냥 풀이 나고 소생한대. 뭐냐면 별은 그냥 과거의 어떤 것, 과거에 꿈꾸던 이상,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알겠지? 매개체이자 이상향이자 내가 지금 닿을 수 없는 것. 그냥 그래서 8년에서도 별빛이 내리고 있거든. 그지? 별빛이 작은 게 아니라 별빛이 내려 나한테. 과거의 흔적이 나한테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작품 2회 2번 낭송하면서 4연과 5연의 시행 배치. 4연은 어때 얘들아? 다른 연들에 비해 유독 짧지. 호흡이 짧지. 그지? 사실 다른 연들은 다 문장인데 얘만 과로 운율이 느껴지게 빠른 호흡으로 읽게 돼 있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읽을 때. 근데 5연은 어때? 다른 연들에 비해 더 늘어져. 그러니까 가장 빠른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연과 가장 느린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연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과 형식의 표현법들을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연, 다른 연들에 비해 짧게 끊어져 있는 사연은 절제미가 느껴지고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시적인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오연은 행구분 없이 산문 형태, 대화체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정서를 끌어올리는 거야. 아까 전에 팍팍팍 튀어서 감정을 사다닥 올린 다음에 쭉 나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흘러 가고 있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보면 내 이름자를 써보고 속을 덮어버렸다. 이거는 반성하고 있는 건데, 그 이름자 붙인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래. 자랑처럼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희망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윤동주를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영화 동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예요. 여러분 뭐 시간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자 보면은 좋은 영화입니다. 전체가 흑백 영화예요. 전체 흑백 영화. 여러분 정지용 시인은 알죠? 들어봤을 텐데 그 당대에 굉장한 시인인데, 정지용 시인이 스승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스승이고. 어쨌든 이 대본을 보면은 그냥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한대. 부끄러운 이름. 이때 당시 윤동주가 생각하는 부끄러운 이름은 뭐겠어? 창식이면 이번 이름이지. 이번 이름이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가려면은 창식개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부끄러워하는데, 정지용 시인이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우는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영화 동주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요. 사실 되게 순수한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시인인데 모쪼록 순수한 세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병아리, 굴뚝 이런 작품들은 정말 괜찮은 순수시고요. 공심을 이야기하는. 그 이후로 이제 뭐 자화상, 참회로,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서시. 내가 후에 얘기한 시들이 여러분한테도 익숙하죠. 쉽게 쓰여진 시, 서시, 뭐 십자가 이런 시들 굉장히 많습니다. 고도의 은유, 고도의 상징을 통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드러내는 실존주의적 시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라서 얘기를 좀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선생님의 감상배달 부분에 별표 쳐놓고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치기 직전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해야 될지 헷갈리나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작품들을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내가 한 내용도 다 여기 있지. 그리운 고향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현재를 마주보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다짐하는 작품입니다.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부끄러우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일제 강점기를 해당한 작가의 삶을 헤아려 봅시다. 이렇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찰하는 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단 다시 볼게. 별에는 밤이었습니다. 펜트 쉬고 자유 쉬고 서정 쉬고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있지? 회상적, 성찰적, 사색적인 걸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의지적의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이걸 조금 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반성으로 가면은 우리가 자기반성이랑 의지를 매치업을 잘 못 시켜. 그렇게 막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 그지? 반성과 의지. 그렇게 막 어울리는 어휘가 아니라서 잘 못 붙이는데 요 시는 독특하게도 자기 반성과 의지가 같이 드러납니다. 반성은 언제 해? 현재에 대해 반성하지. 과거에 대해 그리워하고, 특히 나옵니다. 과거에 대해 그리워하고, 현재에 대해 반성하고, 미래에는 풀이 필 거다. 현재 미래에 대해서 희망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시의 흐름과 시인 화자의 상황과 그때 나오는 수록되는 정서가 달라. 그지? 그래서 시상 흐름 전개에 따라서 화자가 어떠한 감정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 5연에 나와서 운율의 변화를 주고 있어. 산문적 리듬 혹은 뭐 담화체, 대화체, 편지 형식 이런 거 나와도 다 맞는 말이야. 어머니한테 이야기한 듯한 담화체 형식을 사용하여 애틋한 서정의 성스를 드러낸다. 전반적으로 다 담화체이기도 합니다. 사연을 제외하면. 그지? 뭐 입니다, 씁니다 이렇게 끝내잖아. 그지? 구어체처럼 말을 하지. 시의 언어가 아니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시의 언어가 아니므로도 쓰는 거지. 작품의 짜임 봅시다. 나가 타양 하늘에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봤어. 아직까지 현재야. 현재 시점에서 가을밤에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에 대한 상념과 그리움, 과거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8연에서 9연 넘어가면서 사실 6, 7연에서도 예고를 했지만 그 과거에 있는 것들은 지금 너무 멀리 있어. 그리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니 내 삶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름을 썼다가 덮어버렸대. 하지만 마지막 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덮어놓은 나의 언덕에도 다시 풀이 날 것처럼 새로운 미래에는 분명 희망이 있을 것이고 소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에 별표를 쳐둬야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각 연에서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시어,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는가를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거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리움이죠, 그리움. 별의 의미,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자 자아 성찰의 매개체. 이상적 가치를 닿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별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인지하게 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화자의 이상향을 인지하게 하기도 하지만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 매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역할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밤, 겨울 이런 건 아브라한 현실이었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니까. 그리고 봄은 희망, 생명이 담겨있는 것. 그리고 시대적 환경을 봤을 때는 광복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무덤, 언덕, 아까 내가 같이 시킬 수 있는 거라고 했지. 죽음, 절망, 혹은 또 자기 희생.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속죄양 모티프라고 했던 부분들이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파란 잔디 풀은 희망이죠. 어디에 나는 거야? 무덤에.
내가 이름이 덮인 언덕에 나는 푸른 미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부활 재생 생명 옆에 의지도 적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질문 없이 별하는 밤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송미인고 갑시다. 학교 프린트로 볼 친구들은 학교 프린트로 봐도 되고요. 학교 프린트 안 가져온 친구들은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학교 프린트? 없는 사람? 송강 정철의 속미인곡입니다. 제목부터 간단하게 분석을 하자면 여러분 그 속편이라는 말 아닙니까? 속편? 속편이 뭐야? 다음 편이지 다음 편. 요 그 속이 같은 속자입니다. 우리 사실 정철이 쓴 하나의 미인곡을 더 알고 있어. 정철이 무슨 미인곡 했습니까? 맞아, 3인곡. 3인곡 2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3인곡과 뭐가 비슷해? 공유하고자 하는 정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정철이 쓴 여러 가지 곡류 작품들이 있죠. 관동배우곡도 정철이 했었고 수험생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고전 시가를 작성해낸 시대의 천재이자 뭐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주자면 정철은 지금으로 치면은 여당 당대표입니다. 여당 당대표 최고의 권위를 쥐고 있는 이때 기준으로. 왜냐면 이제 지금이랑 조금 달라서 1대1 매치업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단 왕족은 못 이기죠. 피가 다른 거니까. 바로 그 다음에 했습니다. 한 계파를 이끄는 수장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모로 귀양다닐 일도 많았겠고 음해당할 일도 많았겠지. 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정철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사대부들과는 다르게 순 우리말로 한글로 작품들을 써낸 데에 거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게. 그리고 얘들아, 성미인국에서 형식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뭐야?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치, 송민국은 대화하지 감려, 을려라는 두 명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송민국에 뭐 필기할 때 있으면 필기를 하시고요. 송민국의 형식상 차이점을 조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3인국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지? 조금 하셨어?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셨나? 하셨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런 거 기반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송민국과 3인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화자가 누구게? 송민국의 화자 누구야? 화자의 성별이 뭐야? 여자지. 맞아, 여자야. 근데 자, 송민국, 3인국 공통점인데 그냥 나는 송민국의 특징으로 갈게. 첫 번째 일단 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천상에서 내려온 여성입니다. 그지? 천상 백옥경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백옥경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내려온 거야. 근데 얘가 자진해서 내려온 거니? 아니지. 얘 유배 온 겁니다. 유배. 천상 백옥경에서 유배 온 거야. 자, 그리고 이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인국도 똑같아.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얘들아, 송미인곡에서는 얘 뭐 되고 싶다고 해?
나궐 기억나? 구준비 기억납니까?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고 하고요. 3인국에서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나방 이런 얘기합니다. 원숭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송민국과 3인국은 내용 전개 방식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송민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체입니다. 감녀와 을녀의 대화체를 기반으로 내용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계절을 언급하기는 하거든. 이 사계절 언제 나와? 이문 걱정할 때 나온 이따가 볼 겁니다. 근데 이 사계절이 나오는데 3위인곡은 사계절이 포인트입니다. 사계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송민곡은 간단하게만 다룬다. 송민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형식적인 거 물어보면 다 낼 수 있는 거다. 어떻게 나옵니까? 얘들아, 내가 또 뭐라 그랬어? 송민곡 뭐라 썼다고? 우리말로 썼다. 한민국은 우리말로 안 썼어. 아니, 우리말로 쓰기도 했는데 한자 수거 이런 게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이 심하거든, 3인국은. 근데 송민국은 우리말인데 소박하고 솔직한 표현들이 많아. 과장된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진짜 사대부가 안 썼을 것 같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자의 의도에 대한 부분인데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도 하고 송민국 너네가 봐서 알겠지만 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하고 막 산에도 가고 물가에도 가고 하지. 그치? 얘가 화자가 굉장히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 적극적이진 않아. 죽어서 구준비가 되겠다는 얘기는 감리의 조언이잖아, 그치? 근데 어느 정도 3인곡에 비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지? 의지가 조금 있는 애입니다. 그래도 없진 않아요. 좀 진실하고 소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명의 화자를 비교해 볼게요. 감녀와 의녀가 나옵니다. 핵심이죠. 이 갑을을 내린 건 그냥 이제 우리 영어로 치면 A, B 하는 사람이야. A, B 하는 사람. 자, 실제로 이별한 화자는 누구야? 의녀지. 이별 당사자입니다. 감녀가 의녀를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치? 말을 걸면서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감녀 같은 인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조적 인물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럼 감녀가 이 의녀가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를 하잖아, 그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해두고 작품을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좀 길어요, 그지? 겨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늘고 무슨 말이야? 저희 가는 저부인 본 적 있는 것 같은 사람이야. 감녀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각시 의리는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한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에서 어찌하여 이별하였는가 하고 말하는 거야 이제. 해외 다 전문날 누굴 보러 가십니까? 얘들아, 지금 이 세 번째 해외 다 전문날 누굴 보러 가시는 거 이 부분은 뭐야? 말 건 거야. 사실 끝나온 뼈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을녀가 얘기합니다. 어와 너로구나. 너희고 내 소설 들어보.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을녀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잡아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를 일치시키는 법이 중요해. 그지? 자, 한번 해볼게. 감녀는 보조적인 주인공이니까 뺀다 못 치고. 일단 을녀가 있어. 을녀가. 얘들아, 을녀는 사실 누구랑 매칭시킬 수 있어? 그쵸? 잠깐 다시. 그러면 천상 배곡경은 어디겠어? 작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맞아, 임금님 계신 곳 한양이지.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한번 가보자.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 괴함직한 가마는 내 형체와 나의 태도가 임께서 나를 사랑할 법해서 어쩐지 날 보시고 이미 얘기합니다. 너로구나 생각하시니 나도 님을 믿어. 굽은 뜻 전혀 없어. 나쁜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좋대야. 아양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어지러이 했더니 여기서 어지러이는 얘들아 지나치게라고 해석하는 게 적당합니다. 지나치게 행동을 하였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이 안색이 내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임의 태도가 바뀌었어. 그래서 임은 그러면 작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임금이 되겠죠. 분명 임도 을녀를 사랑했어요. 좋아했는데 임의 태도가 뭔가 바뀐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바뀌었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본인도 왠지 얼추 알고 있어, 그지? 본인이 너무 지나치게 아양과 애교를 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임의 태도가 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해하려 보니 생각하여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외같이 쌓였으니 산같이 쌓였으니 지규법이네. 과장을 좀 합니다. 잘못이 삼천사였다.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별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이별의 첫 번째 원인 자기의 죄가 너무도 많구나. 얘들아, 이별의 사유는 추상적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내가 지은 죄라는 게 눈에 그람수를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뭐래? 산같이 쌓였대. 이것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지적을 하진 않겠지만 학교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있는 거야 그냥. 서러워 풀처이니 돌이켜 생각해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두 번째 이별 원인 조물주 때문이다. 내가 임과 이별하게 되는 것은 첫째 나의 죄가 많으며 두 번째 조물주가 한 짓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물주 탓이로다 이 육주를 부어놓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무슨 부분이냐면 굉장히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론적 세계관, 다른 말로 말하면 특히 뭐 천상배곡경 이런 걸 써서도 그러는 건데 여러분 도교 압니까? 도교 들어봤어? 그치? 보통 이런 배곡경, 천상 이런 건 다 도교에 대한 거예요. 도교적 세계관이 좀 있는 거야. 동물주 이런 거. 도교적 세계관과 운명론적 세계관이 두드러지는 시입니다. 굉장히 유교적 가치관을 잘 지켜온 사람 치고는 좀 의외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을녀의 말에 감녀가 대답합니다. 글런 생각 마오. 얘들아, 글란 생각 마오까지 감녀다. 그리고 또 을녀야.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아직 있대. 감녀가 을녀를 이렇게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임을 매서 있어. 내가 옛날에 임을 모시고 있었는데 임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현아실적 몇 날이고, 얘들아 이거 얼굴이 그 실제 얼굴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몸. 어휘가 바뀐 거야 중세. 근데 물 같은 몸이면 뭐겠어? 그냥 약한 몸, 약한 거지. 연약한 몸, 안부 걱정하는 겁니다.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봄날의 추위, 여름날의 무더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절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 계절감이 아예 없다고는 못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니라서 맺었는고 가을 겨울날은 누가 모셨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꾸법이지. 사계절의 상황을 짧게 제시하는 대꾸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절이 변화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도 화자는 누굴 걱정해? 임을 걱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죽조반 조석 매내와 같이 잡수시는가? 아침밥, 저녁밥, 진지는 예전같이 잘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 잠은 어디 자시는고? 어떻게 자고 있는지 너무 걱정되는 거야. 아침에서 밤으로 시간이 흘렀어. 아침밥 먹는 거,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자는 거 다 걱정해. 임에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노심초사라는 말 압니까? 그지? 지금 춘한고열부터 우리가 방금 어찌 자시는 곳까지 묶어서 이 부분은 노심초사라는 사자성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님 다희 소식을 님 계신 곳에, 님 쪽이라는, 다희가 무슨 쪽입니다. 무슨 쪽. 임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하니,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다 끝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올까를 얘가 생각하는 걸까? 맞아. 임의 소식을 화자에게 알려줄 사람이 내일은 올까? 라고 생각을 하면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둘 곳 없다, 허전하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데에 올라가니, 뭐 이것저것 잡으면서 높은 데에 올라갔어. 산 위로 올라갔네. 이 근심 때문에 올라온 거야. 근심 때문에 산에 올라와서 어떻게든 임을 보려고 올라왔는데, 구름은 많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지금 구름이랑 안개는 이 시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어? 맞아, 장애물이야. 장애물. 좋아. 화자가 임을 볼 수 없도록 만든 장애물이야. 그지? 그러면 작가의 입장으로 현실 세계로 바꿔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간신이지. 이 간신이란 단어가 조금 묘하게 하나만, 누구 입장에서 간신이야? 작가 입장에서 간신이죠. 사실 이제더라. 간신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무전으로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충신이니까 나오니까 간신이겠죠.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니까, 즉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신과 대칭시키는 게 중요하다. 결국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며. 지금 산천이 다 어두운데 일월, 달과 별을 어떻게, 해와달을 어떻게 보냐는 거야. 일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중세 뭐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보통 해나 달은 어떤 존재야? 지금도 그런 경우는 좀 있지만 좀 절대적이지.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누구겠어? 이것도? 그렇지, 임금이지. 보통 해에 비유하면 임금입니다. 중세. 임금의, 그러니까 해의 역할에 갈 수가 없어. 그지? 그 해랑 달에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황제의 일이잖아. 근데 지금 산천이 어두운데 이걸 어찌 보냐라는 건
세상이 어두운데 임금을 어찌 보냐. 누구 때문에 어둡겠어? 간신 때문에 어두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척을 모르거든. 얘들아, 지척은 가까운 거리를 얘기합니다. 지척 가까운 거리를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눈앞에 있는 가까운 거리도 모르는데 천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곳으로, 작은 거에서 큰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비교지 비교.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려 하니 높은 배에서 공간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차라리 물가로 갑니다. 물가도 어떤 공간이야? 임을 보고자 하는 공간. 여기에 갔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인교. 수상하구나. 바람 물결 얘네도 뭐야 얘들아? 다 장애물이야 간신이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칸으로 보면은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는가. 빈 배에 동그라미 치고 빼. 빈 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물가에 갔잖아. 그지 얘들아? 얘네가 하다가 지금 물가에 갔단 말이야. 물가에 배를 타고 임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빈배다.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인 겁니다. 내가 지금 임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상투적 표현으로서 빈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에픽하이 압니까? 에픽하이? 그 사람들이 쓴 노래 빈차 아닙니까? 빈차? 그죠? 이런 거. 보통 탈 것이 빈 거는 무슨 뜻이야? 좀 외롭다 라는 뜻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상투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 가까이서 아마 이걸 강조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뭐야? 객관적인 그냥 있는 대상에 화자의 마음을 부여시킨 거.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럼 이 빈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맞아. 화자의 정서. 즉 뭐냐? 빈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화자의 이야기를 빈 배라는 어휘를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보다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편합니다.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느냐? 라고 의문형 어미로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살펴보니 다희는 알아두면 좋아요. 주제고 공부할 때 쪽입니다. 쪽. 임 계신 쪽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첨 찬 자리 초가집 처마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밤에 이제 들어온 거야. 집에 화자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모첨 찬자리에 밑줄 그어놓고 독수공방 적어주세요. 독수공방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그지? 혼자서 밤 지내는 걸 독수공방이라고 하지.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고. 반벽 청등 벽에 걸린 푸른 등입니다. 이건 누굴 위해 켜놨냐? 난 이거 필요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밝은 불.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산도 오르고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장가도 헤맸고. 잠깐 적은 듯 역진하여 힘이 소진되어서 붓잠을 잠깐 드니 선잠을 잠깐 드니 하고 정성이 지극하여 꿈 동그라미 꿈에 님을 보니. 꿈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보통 꿈은 얘들아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까? 문학작품에서 뭔가 조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경우가 조금 많다. 그지? 그래서 뭔가 예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내가 바라던 세계로의 이동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바라는 세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에서. 얘들아, 학교 지금 진도 다 나갔어? 네? 송민국 진도 나가고 있는 거야? 다 나갔어? 다 나갔어. 꿈에서 뭐 해? 예. 누구 만나? 맞아. 임을 봅니다.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주름살이 많이 생겼대. 옷 같은 얼굴이 대조하고 있네. 꿈속에서 지금 임과 재회했습니다. 마음에 먹은 감정, 마음에 먹은 말씀, 감정, 연정, 생각들을 실컷 사려고 하였더니 말하려고 했는데 꿈속에서 임과 재회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워했는지 걱정했는지 말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발아나니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지금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슬프기도 하지만 여기서 흐르는 눈물은 무슨 뜻이기도 얘들아? 반가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슬프기만 한 건 아니야. 반가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을 못다 나누어서 목마저 메어오니 오전던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닭소리에 의해서 방해받고 화자가 꿈에서 깨었어. 시간이 경과가 된 겁니다. 닭이 우는 시간이 된 거예요. 어와 허사로다 허무하다 이님은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뭐야 얘들아? 불쌍하지 불쌍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온데 쓸쓸하다라는 거야. 차라리 쉬어디어 사라져서 혹은 죽어서 나거리나 되어 있어 님 교신 창 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사실 이게 죽고 나서 뭐가 된다라는 게 이것도 불교적 사상입니다. 윤회라고 부르는 건데 을녀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 되어 있대. 나궐이. 여기 지우개가 차라리 죽어서 낙궐이 돼서 임계신 창가에 비추고 싶대. 그러니까 각신님 다리야커녕 굳은 비가 되소서. 굳은 비 장맛비입니다. 굳은 비라고 부르는데 이 둘을 비교시킬 겁니다. 얘들아 낙궐 볼게. 낙궐이가 뭐야 얘들아? 지는 달이거든. 지는 달빛. 한번 보자. 달빛은 임한테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에 창이 비춘다고 했지. 이거 직접적인 거야? 아니지. 자, 봐봐. 굉장히 이 낙월이라는 건 굉장히 일단 1번은 일시적이야. 그지? 밤에만 되지. 밤에만.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거야. 직접 임에게 닿을 수는 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과 거리가 너무 멀어. 그치? 다른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 굳은 비 볼게. 굳은 비는 어때? 얘들아? 이거 일시적이야? 아니지. 비가 한번 내려서 임한테 닿으면 어때? 말리기 전까지 지속적이야. 물론 이건 지속적 아닌데요, 실생활 되는데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문학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임과 닿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어휘입니다. 그리고 임과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닿을 수 있는 거지.
중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느낄 수 있죠. 구중기는 이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거고요. 아까 전에 3위인국의 화자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어. 뭐 산도 타고 강가도 가보고. 그러나 차라리 사라져서 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어휘를 선택을 한 을려입니다. 이거 이제 을려의 생각이죠. 이별 당사자의. 근데 감녀가 조언합니다. 차라리 구준비가 되소서. 감녀가 조언하면서 정철의 숙민인국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 작품은 양반 가사고 유배 가사죠. 유배 가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어휘가 얘들아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충신 연주지사. 그러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이 유교, 불교, 도교, 유불도 세 개의 사상을 모두 담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작품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조선 전기 가사고 3사조, 4사조, 사음보율 이런 얘기도 조금 할 수 있고 화자가 자신의 선녀로 주장하고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상징적인 의미, 그지? 은유적 표현과 비유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극찬을 받는 작품입니다. 가사 문학 안에서도 우리말로 쓰여진 이 최고의 작품이다. 김만중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그럼 동양의 산문장이라고 해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큰 인정을 받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서사본서 결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서사에서 감녀가 을녀를 목격했고요. 을녀가 본인의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에 감녀의 조언으로 끝이 납니다. 3위인국의 속편이고요. 영군지정, 충신 연주지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훈민국도 받고 잠시만 이건 이제 수업했던 건데 시험 전에 뭐 내 수업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고 싶다 어휘 중심으로 좀 준비되어 있긴 하거든. 그러면 도움을 될 겁니다. 오케이 하고 오늘 조금 남은 시간은 모의고사를 조금 봅시다. 잠시만. 내가 이거 줬나? 이거 한조 삼성기봉 써 있는 거, 그지? 요거 여러분 신모에 나왔던 거 맞습니까? 기억나요? 아 맞을 것 같은데 잠시만. 다음 시간에 얘들아 오늘은 지금 너네가 모의고사를 못 챙겨왔을 테니까 요거 볼 거거든. 근데 다음 시간에는 원본 있으면 원본으로 들고 오세요. 알겠지? 원본에 필기하면서 공부 좀 해보자. 프린트 해도 되고. 너네 보시는 거 선생님 프린트 해줘도 됩니다. 왜냐면 이걸로 너네가 수업을 들으면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랑 너네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 또 원본 형식에 있는 거를 좀 자세히 보고 나서 시험 기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험 전주나 시험 직전에 요걸 통해서 정리하며 읽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알겠지? 잠시만. 너 자료를 좀 찾고 가겠습니다. 신모 나오는 거 맞죠? 네. 너네들 이러면 범위가 많다. 범위가 적지가 않다. 쉽지가 않겠네요. 시험도. 그래서 열심히 하여 봅시다.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맞네. 오늘은 너무 긴 작품을 하면 또 우리가 시간이 중간에 애매하게 끊겨질 것 같으니 가장 뒤에 있는 여러분 한양 궁궐도기 기억납니까? 궁궐 얘기하는 거. 요거 한번 볼게. 아닌가? 잠깐만. 아, 3인곡. 유도관의 3인곡. 네, 유도관의 3인곡. 얘들아, 학교에서 왜 송미인곡 했는지 알겠지? 느낌 뭡니까? 누구랑 엮어낼 수 있겠어? 그지? 요 3인곡이랑 붙여낼 수 있어. 여기서 이제 해설이 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수업을 할 때는 얘랑 붙여 읽는 방법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너네 모의고사 칠 때 얘 어땠어? 일단 기본적으로 유도관의 3인곡 굉장히 낯선 작품인데 유도관의 3인곡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3인곡, 그러니까 미인곡 계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부터 정리할게. 첫 번째,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화자가 여성 화자야. 여성 화자를 빌려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문가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품 들어가 보면 뭐 천리 밖에 이미 있다, 뭐 미나리를 바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황적 제약이 걸려있는 작품들이 많다. 우리 아까 봤던 송미인곡에서는 어떤 상황적 제약이 있었지? 유배하지, 유배. 그지? 그래서 임을 만날 수 없었어. 얘는 그냥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이 송미인곡 읽었을 때랑 비슷한 맥락에서 막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구주궁궐님 계시니 만날 길이 요원하다.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이겠죠. 그 궁궐에 이미 있는데 만날 길이 요원하대. 만날 길이 없대. 이 무슨 말이야? 지금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고 많은 온갖 일로 잠깐만 소위 간식하시니 많고 많은 온갖 나라의 애들로 새벽에 옷 입고 밤늦게 식사한대.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바쁘게 산다는 거, 그렇지? 지금 이 임은 굉장히 많은 나란 일에 의해서 바쁘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파리하다, 창백하다. 얘들아, 이런 우리 아까 봤던 송미인곡과 공통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지금? 임을 걱정하고 있어. 맞아, 임에 대한 염려, 걱정이 두드러집니다. 정성으로 겨울 기러기 따라 석양 햇볕 잠깐 뜨니 사랑하는 겨울 햇빛 찬 근심을 녹이는구나. 그렇대. 화자의 정서가 좀 근심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 먼 곳에 있는 임의 건강을 염려하기도 하지만 겨울 햇빛이 뭔가 근심을 달래고 있는 화자의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네. 그럼 여기서 우리 송미인곡이랑 차이점도 있어. 그치? 송미인곡의 화자는 얘들아
근심 덜었니? 아니지. 차라리 죽겠다고 했지. 근데 얘는 어때? 뭐 어느 정도 근심을 달래는 듯한 느낌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칠실녀 손짓하여 불러와서 고사입니다. 고사. 나란 일을 근심했던 여인들에 대한 얘기야. 누구랑 비슷해? 자기랑 비슷해. 화자랑 비슷합니다. 화자도 임금과 나라를 근심하고 있잖아. 그치? 같은 입장인 애들이 불러와서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미나리를 캐어보니 미나리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미나리 이번에는 좀 쳐주세요. 미나리를 캐어보니 살지고 연한 맛을 님에게 드리고자. 근데 이 미나리가 맛이 어떻대? 맛이 좋다라고 하고 있어. 송미인곡이랑은 다른 건데 감각 중에 무슨 감각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미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어. 미각적으로 좋은 것이다. 미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좋은 것을 님에게 드리고자 해서 미각적으로 좋은 것을 님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에 누가 전할꼬. 지금 얘는 임과 거리가 천리래. 근데 이 천리라는 표현이 진짜 천리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한국 땅은 천리가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막 그런 거리 막 킬로미터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천리는 무슨 말이가? 얘들아, 그러면 천리 떨어져 있다는 건? 맞아. 거리감이 크다는 거야. 근데 이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감인 거야. 실제로는 이 류도관이라는 사람이 뭐라 해야 할까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해서 하는 얘기야. 사실 얘들아 이거 보기 보면은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가엘 작가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인물로 자신의 상황적 제약으로 인한 서글픔과 인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즉 얘는 뭐냐면 관직을 하고 싶은데 관직을 못 간 거야. 그게 천리라는 거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전하겠는가? 상황적 제약에 의해서 임금에게 닿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고 다시 싸서 베기맡에 놓아두고 뭘 써놓겠어? 미나리 써놓겠지. 사창 지는다에 첫잠을 잠깐 드니 비단층에 다리 드는 무렵 첫잠에 잠깐 드네. 얘도 어때 얘들아? 잔다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오네요. 자는 시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자. 나비가 청조되어 파랑새되어 얘가 길 안내를 해준다는 거야. 인도에서 가고 나니 옥루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한데 누각에 화려한 촛불들이 찬란한 거야. 찬란한데 시각적으로 엄청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화려하고 아름다운 묘사를 하는 거야. 이 공간에 왜 이 공간을 이렇게 꾸미겠어? 이미 있는 곳이라서 그래. 오간을 잠깐 열어 노로구나 웃으실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봤던 송미인곡과 사미인곡 둘 다 잠 이후에 꿈이라는 공간에서 얻은 공통점이 뭐야 얘들아? 임을 만났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요런 문장 가능할지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송미인곡의 화자와 사미인곡의 화자는 꿈을 통해 임과 재회하였다. 이거 맞아 틀려? 그치, 틀린 것 같지? 자 봐봐. 송미인곡의 화자에게 재회했다라는 말 해도 돼 안 돼? 걘 되지. 임 본 적 있다고 확실히 얘기했지. 얘는 몰라. 그지? 재회라는 말이 맞으려면 이전에 한 번은 무조건 봤어야 돼. 그지? 논리적으로 그래. 그지?
그래서 이 재회라는 말은 N같이 틀린 선지가 없지 않는 이상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나오게 된다면. 근데 임을 만났다? 요건 맞지. 그지? 근데 제외했다? 애매합니다. 3인국이 애매해 지금.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만 읽어봤을 땐 그러해. 그지? 평생 생각하던 얼굴 정말 이러하신가? 보아하니 본 적 없네요. 그지? 정성 다 기울여 말씀드릴 채 심간을 떼어놓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엄청 아픈 상황이지. 아픈 줄 저는 몰라 무진무진 더하였네. 꿈속에서 경험하는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속미인곡의 화자는 속화자라고 쓸게. 꿈속에서 임과 대화를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임과 대화 실패했어. 왜?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 기억나? 그지? 얘는 어때? 대화 성공했지. 그지? 대화하고 있다 그래 지금. 조금 차이가 있어. 꿈에서 뭐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세요. 이렇도록 짚은 정성 가약이 늦어지니 약속이 늦어지니 이팔 청춘 고운 눈썹 반이나 바래어네. 이팔 청춘 청춘이니까 고가운 청춘 얘기하는데 고운 눈썹이 반이나 눈썹이 바래어대. 무슨 말이야? 외향적으로 조금 나이가 들었나 봐요. 비단 자목 옥침병의 향내가 점점 적다. 옥피는 향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후각적인 것도 있네. 후각적으로 뭔가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어. 하물며 한해 세미세 끝날 근심 더욱 깊어서 초목에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미인의 동그라미 본인입니다. 유한한 존재야 무한한 존재야? 유한한 존재야. 본인도 늙어. 젊은 날 못 만나고 늙은 후에 서로 본들 가슴속 쌓인 정을 어느 결에 다 펼칠까? 지금 임을 제대로 만나고 풀어본 게 아니라 꿈속에서 임 만난 거 말고는 못 본 거야 임을. 그럼 어떻게 했어? 신세가 조금 쓸쓸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립다, 그지? 허전하다 이런 감정들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작품 보고 한문 스킬 보고 남은 작품 싹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